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따뜻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숙이라고 해요. 올해 64, 35년 동안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살아왔죠. 손님들과 웃으며 지내는 시간이 많지만 집 안에서는 늘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몇 주 전부터 저를 잠 못 들게 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 시작은 우연이었어요. 늦은 저녁장을 보고 돌아오던 날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서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용히 고개를 돌리니 아들이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며느리 앞에 서 있더군요. 봉지 안에는 두툼한 흰 봉투가 비쳐 보였어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이거 그때 말한 대로야. 아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알았어. 이번이 마지막이야. 며느리가 대답했죠. 저는 주차장 기둥 뒤에 몸을 숨겼어요. 발걸음을 옮길 수도 소리를 낼 수도 없었죠.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경계하는 듯 했어요. 봉투가 며느리 손에 쥐어지는 순간 제 머릿속은 온갖 상상으로 가득 찼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가슴이 답답했어요. 며느리는 평소 씀씀이가 컸어요. 명품 가방을 자주 들고 친구들과 여행 다니는 모습을 SNS에 올리곤 했죠. 저는 속으로 혹시 저 돈이 카드 빚 갚는 건 아닐까, 아니면 도박이라도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의도치 않게 며느리와 아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신경을 곤두세우게 됐어요. 며느리가 장을 보러 나간다고 하면 뒤따라가 보고 아들이 늦게 들어오면 창문 너머로 주차장을 살폈죠. 그러던 중 며칠 뒤 시장에서 며느리를 우연히 마주쳤어요. 그런데 그녀는 제게 눈도 마주치지 않고 급히 다른 골목으로 사라졌어요. 뭐 하는 거냐고 물어야겠다고 마음먹은 날, 저는 일부러 저녁 시간에 시장에 나갔어요. 며느리가 두꺼운 외투 주머니에 뭔가를 넣은 채 어두운 골목으로 향하더군요. 발소리를 죽이고 따라갔죠. 골목 끝, 허름한 커피숍 앞에서 그녀는 한 남자를 만났어요. 낯선 남자는 주변을 살피더니 며느리에게 손짓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꺼낸 건 며칠 전 주차장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하얀 봉투였어요. 그 돈이면 이번 달은 막을 수 있을 거야. 그 남자가 말했어요. 이번 달만? 그럼 다음 달은? 며느리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죠.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두 사람의 대화를 계속 듣고 싶은데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숨소리가 들릴까 두려웠죠. 발이 돌처럼 굳어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 순간 남자의 시선이 저쪽으로 향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친 건 아니었지만 몸서리치는 긴장감이 온몸을 타고 올라왔어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하얀 봉투와 낯선 남자의 표정뿐이었어요. 그날 밤 아들이 평소보다 훨씬 늦게 들어왔어요. 저는 조용히 거실 불을 켜고 그를 기다렸죠. 어디 다녀왔어? 제가 물었어요.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어요. 아들이 짧게 대답했죠. 짧은 대답에 더 큰 의심이 생겼어요. 저는 눈을 피하는 그의 얼굴에서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느꼈어요. 그러나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당장 캐묻진 못했죠. 대신 마음속에 단단히 새겼어요. 이 비밀 반드시 밝혀내겠다. 며칠 후 우연히 며느리의 가방이 거실에 놓여 있었어요. 손잡이가 반쯤 열려 있어 안쪽이 보였죠. 그 안에는 두툼한 봉투와 무엇인가 적힌 작은 수첩이 함께 있었어요. 심장이 요동쳤어요. 그 순간 욕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금방 나올 거라는 걸 깨닫고 저는 손을 뻗다 멈췄어요. 그날 밤 며느리는 제 방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 일 절대 모르는 게 나아요.
며느리가 말했죠. 그 한마디가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제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위험한 비밀의 문턱에 서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저는 반드시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날 이후로 제 하루는 온통 며느리의 움직임에 맞춰 흘러갔어요. 예전 같으면 아침에 분식집으로 나가 일하고 저녁에는 TV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을 텐데, 이제는 며느리가 언제 나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하나하나 눈에 들어왔죠. 며느리는 여전히 부드러운 말투와 얌전한 미소를 지녔지만 그 안에 감춰진 기묘한 냉기 같은 게 느껴졌어요. 저는 모른 척하려고 했지만 주차장에서 본 장면과 골목길에서의 봉투 거래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았죠.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던 저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휴대폰 알림음에 귀가 번쩍 뜨였어요. 며느리가 부엌에 올려둔 휴대폰 화면에 은행 송금 내역이 떠 있었죠. 500만 원 이체 완료라는 글씨가 분명히 보였어요. 수신인 이름은 낯설었고 설명란엔 급한 용도라고만 적혀 있었죠. 저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 온갖 가능성이 떠올랐죠. 혹시 그 남자에게 준 돈이 이번엔 더 커진 건 아닐까? 아니면 아들에게 받은 돈 말고도 다른 경로에서 모은 돈을 함께 보내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들이 출근하고 며느리가 장을 보러 나간다기에 저는 자연스럽게 뒤를 밟았어요. 시장 입구를 지나 골목으로 접어든 그녀는 평소보다 더 서두르는 걸음으로 한 카페로 들어갔어요. 카페 창가에 앉은 그녀는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계속 화면을 확인했죠. 그러다 잠시 후 휴대폰을 귀에 대고 짧게 통화를 했어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안도와 초조함이 동시에 읽혔어요. 카페를 나온 며느리는 바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저는 멀찍이 따라가 같은 버스에 올랐죠. 20분쯤 후 며느리가 내린 곳은 의외로 병원 근처였어요. 그곳에서 그녀는 한 중년 여성을 만나 잠시 대화를 나누더니 작은 봉투를 건넸어요. 그 순간 제 눈에 그 봉투가 주차장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크기와 모양이라는 게 확실하게 들어왔죠.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며느리가 병원에 갔더라. 무슨 일이야? 제가 물었어요. 엄마가 왜 그걸 아세요? 그냥 친구랑 같이 간 거예요. 아들이 말했죠. 아들의 말은 무심했지만 저는 그 무심함 속에 경계심이 숨어 있다는 걸 느꼈어요. 마치 더는 캐묻지 말라는 경고 같았죠. 그날 밤 아들이 샤워하는 사이 저는 거실에 놓인 아들의 재킷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잠금 화면은 해제돼 있었고 최근 메시지 목록이 눈에 들어왔죠. 거기엔 며느리와 주고받은 대화가 있었어요. 오늘은 병원에서 끝낼게. 그쪽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대. 다음 달은 어떻게 하지? 또 어머니 눈 피해 할 수 있겠어? 이 짧은 대화가 제 머릿속에 메아리처럼 울렸어요. 그쪽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대. 도대체 그쪽이 누구길래? 그리고 왜 제 눈을 피해 해야 하는 건지. 며칠 후 저는 우연을 가장해 며느리의 방에 들어갔어요. 방 한쪽 서랍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쪽에 낯선 통장과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손을 떨며 통장을 꺼내봤죠. 거래 내역에는 수백만 원 단위의 입출금이 반복되고 있었고 입금인 이름이 매번 달랐어요. 그 순간 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뭐 하세요? 며느리가 물었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서랍을 닫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은 예리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입술만 웃고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그날 밤 며느리가 제 방문 앞에서 말했어요. 궁금한 건 많으시겠지만 모르는 게 편할 때도 있어요. 며느리가 말했죠. 그 말이 제 마음을 찢어 놓았어요. 저는 점점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더 깊고 위험한 일이 숨겨져 있다는 걸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어두운 그림자의 정체를 밝혀낼 준비를 해야 했어요. 며느리의 방에서 본 통장 거래 내역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입금인 이름이 매번 다른 건 누군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바꾸는 것처럼 보였죠. 단순한 사적인 대여나 생활비 문제라면 이렇게 복잡하게 돈이 오갈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분식집 일을 잠시 직원에게 맡기고 며느리가 나가는 시간을 노려 뒤를 밟기로 했어요. 그날 아침, 며느리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평범한 장바구니 대신 작은 크로스백 하나만 들고 나갔어요. 그 가방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제 촉은 이미 그 안에 또 다른 봉투가 있을 거라 확신하고 있었죠. 버스를 타고 이동한 며느리는 시내 한복판의 큰 병원 앞에서 내렸어요. 병원은 오래된 건물과 새 건물이 연결된 구조였고 로비엔 환자와 보호자들이 북적였어요. 저는 멀찍이 떨어져 그녀를 따라갔죠. 며느리는 접수 창구 옆에서 잠시 전화를 하더니 2층으로 올라갔어요. 그곳은 일반 진료구역이 아니라 응급수납과 특수병동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복도 끝, 문 앞에 서 있는 한 중년 남자가 며느리를 맞이했죠. 그의 얼굴엔 피곤과 긴장이 엿보였어요. 생각보다 빨리 왔네. 남자가 말했어요. 상태가 급하다고 했잖아요. 이거 받아요. 며느리가 말했죠. 며느리가 내민 건 역시나 하얀 봉투였어요. 남자는 봉투를 받아 고맙다는 말도 없이 안쪽으로 사라졌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단순히 생활비나 빚이 아니라 누군가의 치료비라는 가능성이 떠올랐어요. 궁금증이 커진 저는 병원 안내 데스크에서 그 병동의 환자 명단을 흘끗 봤어요. 거기엔 낯익은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며느리의 친오빠 이름이었죠. 몇 년 전 가족 모임에서 잠깐 본 적 있었는데 그때 그는 사업을 한다고 자랑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는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가족을 위해 돈을 쓰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돈이 아들에게서 나왔고 몰래 진행되고 있다는 게 문제였죠. 왜 숨기느냐는 거예요. 숨길수록 의심은 커지고 거짓말은 쌓여만 가죠. 저녁이 되자 아들이 들어왔어요. 저는 결심한 듯 물었죠. 네 처남 병원에 있더라. 왜 말 안 했어? 제가 말했어요. 그건 우리끼리 해결하려고 했어요. 아들이 말했죠. 아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이 일에 끼어들지 말라는 단단한 벽이 느껴졌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그 벽을 어떻게든 허물어야겠다고 다짐했죠. 며칠 후 분식집 앞에 한 여자가 찾아왔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옷차림은 평범했지만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그녀는 손님인 척 주문을 하고 계산대에서 조용히 쪽지를 건넸어요. 쪽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당신 며느리 그 돈 전부 병원에 쓰는 거 아니에요. 조심하세요. 손이 덜덜 떨렸어요. 병원 치료비가 아니라면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가는 걸까? 저는 즉시 쪽지를 준 여자를 따라 나갔지만 이미 그녀는 골목 끝에서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며느리의 SNS를 샅샅이 뒤졌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환자 보호자로 찍은 사진 몇 장이 올라왔는데 그 사이에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과 명품 쇼핑백이 가득한 사진이 새로 올라와 있었어요. 선물 받은 날, 이라는 짧은 글과 함께요. 제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뒤엉키기 시작했어요. 치료비, 고급 선물, 비밀스러운 거래. 이건 단순한 가족 간의 지원이 아니라 그 이상이었죠. 다음 날, 저는 며느리를 마주 앉혔어요. 네 오빠 치료비도 중요하지만 다른 데 쓰는 돈은 뭐야? 제가 물었어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어요. 며느리가 말했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며느리와 그 가족만의 비밀이 아니라
우리 집안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문제라는 걸요. 그리고 그 비밀의 문턱을 넘어가는 순간 되돌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밀려왔어요. 며느리와 마주 앉아 그 돈은 뭐냐라고 물었던 날 이후 우리 집 안의 공기는 더 싸늘해졌어요. 밥상에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가벼운 대화조차 오가지 않았죠. 아들은 여전히 무심한 척했지만 그 무심함이 저를 더 고립시키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평소처럼 장을 보고 친구를 만나고 병원에도 다니는 듯 했지만 저는 그 모든 일정이 의심스러웠어요. 병원에 쓰인 돈은 일부일 뿐이라는 생각이 점점 확실해졌거든요. 며칠 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저녁이었어요. 분식집을 일찍 마감하고 집으로 가던 길 며느리가 시장 골목 쪽에서 나오는 게 보였어요. 장바구니도 없이 작은 쇼핑백 하나만 들고 있었죠.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녀는 우산도 없이 뛰듯이 골목길을 빠져나가더니 택시에 올랐어요. 저는 재빨리 다른 택시를 잡아 그 뒤를 쫓았어요. 차창 밖으로 비에 젖은 네온사인이 스쳐 지나갔고 며느리의 택시는 번화가 한복판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그녀가 들어간 곳은 예상 밖이었죠. 바로 고급 미용실이었어요. 비싼 샴푸와 트리트먼트 향이 퍼지는 안쪽에서 며느리는 거울 앞에 앉아 디자이너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유리 너머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어요. 병원비로 급하다고 했던 돈을 이런 곳에 쓰고 있다니. 머릿속에서 아들의 얼굴이 번쩍 떠올랐어요. 그 돈이 아들의 손에서 나온 것임을 알기에 더 참기 어려웠죠. 며느리가 시술을 마치고 나올 때까지 기다린 뒤 저는 일부러 같은 골목에서 마주쳤어요. 오늘 장은 안 봤나 봐? 제가 물었어요. 아, 그냥 간단히 보고 왔어요. 며느리가 말했죠. 그 순간 거짓말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걸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그 표정과 목소리엔 죄책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저는 아들에게도 이 얘기를 꺼냈어요. 며느리가 어제 장도 안 보고 미용실에 있더라.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발 그런 일로 의심 좀 그만하세요. 아들이 말했죠. 아들은 차가운 말투로 대답했고 그 순간 저와 그 사이에 높은 벽이 세워진 듯 했어요. 저는 더는 말을 잇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선 오히려 그 벽을 부수고 진실을 끌어내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해졌죠.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비 오는 날 본 그 쇼핑백이 거실에 놓여 있었는데 안에는 값비싼 화장품과 디자이너 브랜드 액세서리가 들어 있었어요. 가격표가 그대로 붙어 있었죠. 저는 속으로 이건 분명 병원비와는 무관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며느리의 거짓말이 단순한 생활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재산과 믿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일이라는 것도 깨달았죠. 그날 밤 며느리가 제 방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그렇게 저를 의심하시면 어머니만 힘드실 거예요. 며느리가 말했죠. 그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마치 당신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경고가 숨어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이 오히려 불을 지핀 듯 느껴졌어요. 이제는 더 깊이 파고들어 그녀가 감추고 있는 모든 걸 드러내야겠다고 결심했죠. 며느리가 미용실과 쇼핑을 다니는 모습을 본 이후 제 의심은 확신으로 굳어졌어요. 단순히 사치스러운 소비가 아니라 그 돈이 흘러가는 경로가 따로 있다는 걸 직감했죠. 그런데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그 끝에는 누가 있는지 알아내는 게 문제였어요. 며칠 후 제 큰딸이 집에 들렀어요. 오랜만에 온 터라 반갑게 맞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저녁을 함께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 그녀가 뜬금없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엄마, 혹시 올케 쪽 집안 상황 알고 계세요? 딸이 말했어요. 아니, 무슨 일인데? 제가 물었어요. 제 딸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며느리 친정이 최근 파산 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사업 실패와 빚독촉이 겹쳐 집까지 경매로 넘어갔다고요. 저는 들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그제야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아들이 며느리에게 건네던 돈, 병원비라던 이야기, 그리고 그 외의 사치품들까지 모두 빚과 얽혀있는 거래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며느리 친정의 빚이 그렇게 크다면 단순한 가족 지원이 아니라 위험한 인물들과도 얽혀있을 가능성이 있었죠. 다음 날 저는 며느리를 불렀어요. 네 친정 일 왜 숨겼니?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제가 말했어요. 그건 제 문제예요. 어머니가 알 필요 없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 대답에서 저는 완전히 마음을 굳혔어요. 이건 더 이상 가족끼리의 배려로 넘길 일이 아니었죠. 며칠 후, 저는 며느리의 뒤를 몰래 밟았어요. 이번엔 그녀가 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은 그녀 앞에는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는 깔끔한 양복 차림에 손목엔 번쩍이는 시계가 걸려 있었죠. 두 사람은 서로 웃으며 대화를 나누더니 잠시 후 그 남자가 작은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며느리는 그 봉투를 받아 가방에 넣었고 대신 무언가를 내밀었어요. 그 순간 제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며느리가 건넨 건 바로 현금 다발이었거든요. 레스토랑 안에서 은밀하게 오가는 그 돈이 단순히 빚을 갚는 것일 수는 없었어요. 뭔가 거래가 있었고 그 거래는 우리 가족의 돈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이제 이 사실을 아들에게 알려야 할지 아니면 더 증거를 모아야 할지 고민이 됐죠. 그런데 그날 밤 아들이 무심히 던진 한마디가 제 결심을 굳혔어요. 요즘 엄마, 제 아내만 보면 표정이 이상해요. 그냥 모르는 척 해주세요. 우리 다 괜찮아요. 그 말에서 괜찮다는 건 아들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아들은 며느리의 편에 서고 있다는 의미였죠. 저는 결심했어요. 다음 가족 모임에서 이 모든 걸 꺼내놓겠다고요. 그 자리에서 시누이, 시동생, 그리고 다른 친척들 앞에서 며느리의 행적을 폭로할 거예요. 감정 싸움이 불붙겠지만 더 이상 이 거짓말의 벽을 두고 살 수는 없었죠. 그날 밤 제 마음속에서 한 문장이 맴돌았어요. 이제 숨길 것도 피할 것도 없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가족 모임 날 아침부터 제 심장은 평소보다 더 빠르게 뛰었어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머릿속엔 오직 한 생각뿐이었죠. 오늘 다 끝내겠다. 더 이상 숨기고 지켜보기만 하는 건 제 성격이 아니었어요. 오후 3시 친척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거실엔 웃음소리가 가득했지만 그 속에서 며느리는 제 시선을 피하려 애쓰고 있었죠. 아들은 어색하게 분위기를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제 마음속 결심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식사가 한창일 때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어요. 나 오늘 해야 할 얘기가 있어. 제가 말했어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고 모두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보며 말을 이어갔어요. 며칠 전부터 며느리가 돈을 몰래 빼돌려 쓰는 걸 봤어. 병원비뿐 아니라 다른 곳에도 쓰고 있더라고. 제가 말했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어요. 아들은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고 친척들은 놀란 눈빛을 주고받았죠.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저는 며느리가 말했어요. 오해가 아니야. 내 눈으로 직접 봤어. 그리고 그 돈이 우리 아들의 손에서 나왔다는 것도 알아. 제가 말했어요.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우리 부부 일인데. 아들이 말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간절함이 섞여 있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많은 걸 봤고 들었고 느꼈으니까요. 식사 분위기는 완전히 깨졌고 친척들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제 딸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제 편을 들어줬죠. 옳게 사실이면 이제라도 솔직히 말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딸이 말했어요. 그 순간 며느리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고 입꼬리에 미묘한 웃음이 번졌어요. 솔직히요? 어머니, 그럼 어머니도 알고 계셔야겠네요. 이 돈 문제 아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알고 있었다니. 그렇다면 그동안 제가 믿어온 건 뭐였을까요? 믿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듯 했어요. 순간 가족들 사이에 묘한 정적이 흘렀어요. 며느리의 한마디가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저는 가슴이 먹먹했지만 동시에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결심이 강하게 들었어요. 며느리의 입에서 아들도 다 알고 있었다라는 말이 나온 순간 제 심장은 서늘하게 식었어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도 전에 제 안에서 믿음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침묵이 곧 사실이라는 걸 말해준다고 느꼈어요. 식탁 위의 음식은 식어가고 친척들은 눈치를 보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죠. 모임이 끝난 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거실엔 저와 아들, 그리고 며느리만 남았죠. 저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봤어요. 정말 너도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제가 물었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한텐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그 짧은 대답에 제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왜 말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더 궁금했죠. 아들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그 돈, 치료비뿐 아니라 다른 데도 쓰이는 거 맞아요. 하지만 그게 우리가 선택한 방법이었어요.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우리가 선택한 방법이라니. 그 방법이 가족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일이란 말인가요? 며느리는 옆에서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그 표정에는 미묘한 자신감이 서려 있었죠. 저는 아들에게 물었어요. 다른 데 쓴다는 게 도대체 어디야? 제가 물었어요. 그건 말할 수 없어요. 엄마가 알면 더 상처받을 거예요. 아들이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병원비와 사치품 외에도 훨씬 더 깊고 위험한 일이 얽혀 있다는 걸요. 단순히 빚이 아니라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감추고 있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이러는 거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새벽 2시쯤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들어왔어요. 그들의 옷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아들의 손엔 낯선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저는 눈을 감은 척했지만 심장이 요동치는 걸 숨길 수 없었어요. 그들이 방으로 들어가고 문을 닫자 저는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귀를 대었어요. 이제 마지막이야. 다음부턴 엄마 몰래 못할 거야. 아들이 말했어요. 마지막은 없어요. 우린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 대화를 들은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그들이 서로를 지키기 위해 선택한, 그러나 결국 우리 가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이었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모든 걸 알아내기 위해 직접 움직이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새벽에 들고 들어온 서류 봉투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 봉투 안에는 반드시 무언가 중요한 것이 들어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죠. 다음 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침상을 차렸지만
머릿속은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추적할 계획으로 가득했어요. 며느리는 평소처럼 장을 본다며 나갔고 아들은 회사에 간다고 했지만 가방 속 서류 봉투는 그대로 가져갔어요. 저는 아들이 집을 나서자마자 따라붙었죠.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뒤를 쫓았는데 그는 회사 방향이 아닌 한적한 외곽 도로를 따라 택시를 타고 이동했어요. 택시가 멈춘 곳은 낡은 건물 3층에 있는 부동산 사무소였어요. 유리문 너머로 보니 아들이 한 중년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죠.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와 도장이 놓여 있었고 아들은 그 서류에 서명을 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 그 중년 남자가 서류 봉투를 열어 안의 내용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봉투 안에는 현금 다발과 등기 서류로 보이는 문서들이 들어 있었죠. 저는 멀찍이 떨어져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사무소 문이 열리자 황급히 몸을 숨겼어요. 아들은 그 남자와 짧게 악수를 나누고 다시 택시를 타고 떠났죠. 저는 마음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점점 커졌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가 돌아왔을 때 저는 태연하게 물었어요. 오늘은 어디 다녀왔어? 제가 물었어요. 그냥 장 보고 집에 있었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 대답이 거짓말이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들이 부동산 사무소에서 무언가를 거래한 사실을 며느리도 모를 리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그 부동산 사무소를 다시 찾아갔어요. 사무소 주인은 처음 보는 사람이라며 경계했지만 가게 안쪽 벽에 걸린 계약서 사본 속 이름을 저는 한눈에 알아봤어요. 거기엔 아들의 이름과 며느리 친정 쪽 성씨가 함께 적혀 있었어요.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우리 집 재산 일부를 처분하고 있었고 그 돈의 일부는 며느리 친정의 빚과 나머지는 알 수 없는 용도로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아들에게 물었어요. 네가 오늘 한 일 내가 다 봤어. 왜 우리 집 재산을 팔아? 제가 말했어요. 엄마, 그건 다 저희가 살기 위해서였어요. 아들이 말했어요. 그 말 속에 살기 위해서라는 표현이 제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도대체 무엇에서 살기 위해서인지, 그리고 그 끝이 어디일지. 저는 이제 그 진실의 마지막 조각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아들이 살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한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이제는 그들이 지키려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며느리의 친정빚, 병원비, 사치품, 그리고 부동산 거래까지.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만들고 있었지만 아직 핵심은 빠져 있었어요.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가 동시에 외출하는 날이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각자 다른 시간에 나가는데 그날은 함께 집을 나섰죠. 저는 모르는 척 분식집에 간다고 말하고 곧바로 뒤를 밟았어요. 그들은 시내 중심가를 지나 오래된 주택가로 향했어요. 낡은 골목 끝, 철문이 달린 2층 집 앞에서 멈췄죠. 문을 열고 들어간 그곳은 외부에선 평범해 보였지만 안쪽은 의외로 잘 정리된 사무실 같은 분위기였어요. 창문이 닫혀 있었지만 살짝 열린 틈으로 그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이번 달은 무조건 맞춰야 해. 안 그러면 더는 우리도 못 버텨.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알아요. 그래서 오늘 전부 가져왔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잠시 후 안에서 서류를 넘기는 소리와 현금을 세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돈은 분명 우리 집에서 흘러나간 것이었죠. 저는 숨을 죽이고 계속 지켜봤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발 아래 돌멩이가 굴러가며 톡 소리를 냈어요. 안에 있던 누군가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려는 듯한 기척이 느껴졌죠. 저는 재빨리 골목 모퉁이로 몸을 숨겼어요. 10분쯤 뒤 아들과 며느리가 집을 나섰고 그 뒤를 40대 중반쯤 되는 남자가 따라 나왔어요. 그는 주머니에 봉투를 넣으며 주변을 살폈죠.
얼굴은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표정과 걸음걸이에 묘한 위압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 남자를 눈으로 쫓으며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아들과 며느리가 살기 위해 지키고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우리 돈을 받아내는 중심 인물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아들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 남자 누구야? 오늘 너희랑 같이 있었던 사람. 제가 말했어요. 엄마, 제발. 이건 묻지 마세요. 아들이 말했어요.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분명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나 빚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함정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고, 저 역시 이제 그 함정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죠. 저는 결심했어요. 그 남자에 대해 알아내고 그 돈의 흐름을 완전히 파악하겠다고요. 다음 단계는 더 위험할 수 있지만 이대로는 절대 끝낼 수 없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만나던 그 남자가 누구인지 밝혀내기 위해 저는 다음 날 아침부터 움직였어요.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더 이상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었죠. 저는 분식집 단골 손님 중에 경찰 지인을 떠올렸어요. 오래전 동네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사람이었죠. 가게에 들러 커피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골목에 있는 2층 집, 거기 드나드는 40대 중반 남자 아세요? 제가 물었어요.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 사람. 김태수라는 이름 쓸 거예요. 불법 사채업자로 유명해요. 빚 못 갚으면 집, 가게, 뭐든 다 빼앗는 놈이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게 연결됐어요. 며느리 친정이 파산하면서 진 빚이 이 김태수라는 사람에게 넘어갔고 아들과 며느리는 그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마련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그 돈의 일부가 병원비로 일부는 사치품과 사적인 소비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였죠. 며칠 전 봤던 고급 미용실, 명품 쇼핑백,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그 모든 게 병원비라는 가면 뒤에 숨겨져 있었어요. 저는 며느리를 직접 불러내기로 했어요. 동네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는데 며느리는 여전히 당당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무슨 일로 보자고 하셨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네가 뭘 하고 다니는지 다 알아. 병원비만 쓴 게 아니라 사치품에도 돈을 썼지. 미용실, 명품 가방, 레스토랑. 그 돈 어디서 났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제가 말했어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어요. 잠시 침묵하더니 마치 모든 걸 인정하듯 어깨를 으쓱했죠.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힘든 상황에도 제 기분 챙기고 싶었어요.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잘못이에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저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겨우 눌렀어요. 하지만 이제 숨길 것도 돌려 말할 것도 없었죠. 잘못이지.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데? 너희 둘이 우리 재산 팔아서 사채업자 김태수한테 돈 갚는 거 다 알아. 제가 말했어요. 그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잠시 후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죠. 며느리의 친정은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올랐고 그 빚 대부분이 김태수에게 넘어갔다고 했어요. 그는 이자를 폭리로 불리고 제때 갚지 못하면 협박을 일삼았죠. 며느리와 아들은 그 빚을 갚기 위해 우리 집 재산 일부를 팔고 매달 현금을 마련해 전달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 와중에도 자신의 생활 수준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김태수한테 매달 수백만 원을 주면서도 그 돈 중 일부를 따로 빼서 썼죠. 제가 너무 지쳐서 그랬어요. 힘든데 초라하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 말은 솔직했지만 변명에 불과했어요. 가족을 속이고 아들의 인생까지 휘말리게 만든 건 명백한 사실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아들을 불러놓고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너 김태수랑 거래한 거, 며느리 사치에 돈 쓴 거 다 들었어. 왜 나한테 숨겼는지 이제 알겠어. 제가 말했어요.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그때는 방법이 없었어요. 제 아내가 무너지면 그 집도 다 끝이었으니까요. 아들이 말했어요. 그 대답에서 저는 아들이 며느리를 감싸기 위해, 그리고 며느리 가족까지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선택했음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선택이 우리 가족의 믿음을 무너뜨렸다는 것도요. 이제 모든 사실은 드러났어요. 빚, 사채업자, 재산 처분, 그리고 며느리의 사치까지. 감춰져 있던 모든 진실이 제 눈앞에 있었죠.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끝낼지,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미래를 어떻게 할지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었어요. 모든 진실이 드러난 후, 저는 며칠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아들도 제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움직였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죠. 마음속에선 이미 결심이 서 있었어요. 이 사태를 끝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끝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지라도 피하지 않겠다는 것 말이에요. 아침 식탁에 앉아 며느리와 아들이 나란히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그들의 표정을 살폈어요. 며느리의 얼굴에는 여전히 경계심과 약간의 오만함이 섞여 있었고 아들은 피곤에 찌든 표정이었어요. 더 이상 이런 모습을 두고 볼 수 없었죠.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오늘 김태수라는 사람을 직접 만나러 갈 거야. 아들은 당황하며 젓가락을 놓았고 며느리는 순간적으로 눈을 크게 떴죠. 엄마, 거긴 위험해요. 저희가 알아서. 아들이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는 내가 직접 마무리할 거야. 이건 우리 가족의 문제니까. 그날 오후, 저는 혼자 김태수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낡은 건물 2층. 문을 열자 특유의 눅눅한 공기와 담배 냄새가 확 풍겨왔어요. 그는 의자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다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누구신데 여기까지 오셨어요? 김태수가 말했어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걸어갔어요. 제 아들과 며느리가 매달 당신에게 돈을 주고 있다는 거 알고 왔어요. 오늘부로 그 일은 끝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는 잠시 웃더니 의자에 기대며 비웃었어요. 끝. 빚이 남아있는데 끝이 어딨어요? 김태수가 말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그동안 모아둔 제 전 재산과 분식집을 담보로 잡히지 않게끔 만든 계약서 사본이 들어있었어요. 이 돈이 마지막이에요. 남은 액수를 계산하고 이 이후로 우리 가족 건드리지 마세요. 아니면 당신의 불법 대부 행위 전부 경찰에 넘길 겁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어요. 제가 단순히 약한 어머니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증거까지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은 듯 했죠. 짧은 침묵 끝에 그는 봉투를 받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식으로 오지 마요. 김태수가 말했어요.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마음만큼은 가벼웠어요. 이제 이 지긋지긋한 거래가 끝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죠. 집으로 돌아오니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말 끝난 거예요? 아들이 말했어요. 그래, 하지만 그 대가로 내 모든 걸 쏟아부었어.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제가 말했어요.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엔 당혹스러움과 미묘한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아들은 제 앞에 앉아 한참을 침묵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숙였죠. 그날 밤 저는 오래된 가계부를 꺼내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믿음은 한번 깨지면 다시 붙지 않는다.
하지만 가족이라면 무너진 자리에서라도 다시 서야 한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다시는 이런 상황에 휘말리지 않도록 제 삶을 지키겠다고요. 김태수와의 거래를 끝낸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긴장과 불안으로 가득했던 나날이 서서히 사라지고 집안의 공기에도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어요. 무엇보다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예전엔 비싼 옷과 가방을 들고 다니며 친구들과 해외여행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게 일상이었던 며느리가 이제는 소박한 옷차림으로 장을 보고 집안일에도 부쩍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제가 분식집에서 일하다 돌아오니 부엌에서 그녀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이제라도 조금씩 갚아야죠.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울컥했지만 담담히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고 그동안의 사치와 거짓말을 반성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아들도 예전처럼 며느리의 편에 서서 저를 몰아세우는 대신 가족 전체를 위해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퇴근 후에는 분식집 일을 도와주고 주말이면 장을 보며 이제는 어머니 힘 빼드릴 차례라고 말하곤 했죠. 그 변화는 하루아침에 온 건 아니었어요. 김태수에게 빚을 모두 정리했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돈과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렇기에 저는 가족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걸 계속 마음에 새기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TV를 보고 있었어요. 평범한 순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묘한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예전 같았으면 서로 눈치를 보거나 대화를 피했을 텐데, 이제는 웃음이 조금씩 오가는 게 참 고마웠죠. 저는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우리, 이번 일 절대 잊지 말자. 빚은 갚을 수 있지만 잃어버린 마음은 다시 얻기 힘들어.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네, 엄마.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며느리도 제 옆에 앉아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동안 제 욕심 때문에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알게 됐어요. 다시는 같은 실수 안 할게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 진심 어린 목소리에 제 마음속 단단했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졌어요. 물론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가진 않겠지만 우리는 다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후 저는 분식집 일을 조금 줄이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취미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림을 배우고 친구들과 소풍도 다니며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죠. 늘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살도 함께 챙기기로 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어요. 돈이 급하면 빌릴 수도 있고 남을 도울 수도 있죠. 하지만 사채라는 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올가미처럼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오기 힘든 함정이죠. 높은 이자와 끝없는 압박은 가족의 마음을 갈라놓고 신뢰마저 갉아먹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배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불법적인 길로는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족 간의 비밀이란 오래 숨겨둘수록 더 깊은 상처가 된다는 걸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군가가 사채의 유혹 앞에 서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사채는 잠깐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 같아도 결국 당신과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올가매는 덫이라는 걸요. 가족의 믿음과 평화를 지키는 건 돈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선 정직한 선택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저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오늘의 사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따뜻한 한마디 부탁드려요.